가중치에 이제 이렇게 되죠. RC 가중치가. 굉장히 쌓이 많습니다. 굉장히.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막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FIT하고 똑같이 되버린 거죠. 결국. 그렇죠? 각기 자기 이런 식으로 막 자잘하게 나누다 보면은 그 비용 코스트에 맞게 그러면 FIT는 똑같지 않냐는 얘기죠. FIT가 그렇게 주잖아요. 근데 태양광을 했어? 그러면 규모가 얼마 주겠다. 그 다음에 풍력 얼마 주겠다. 풍력은 좀 싸니까 적게 주고, 태양광 비싸게 주고. 그렇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된다는 얘기죠. 이 가중치가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면. 그리고 지금 저 해상 풍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2.0으로 했다가 지금 3.5까지 올라가면서 저는 3도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 이름은 이야기가 거기가 못습니다만 저쪽 서남해안 쪽에 처음에는 저 강남은 그때 좀 에너지공단 사장님 그 당시에 부장이었어요. 그 당시 한 10년 전에 한 10기가를 하겠다 그러면 10기가 군산 지역하고 저 목포 이렇게 앞에 서남해안 쪽에 해상풍력. 근데 안 되죠 그게. 해상풍력이 육상풍력보다는 한 1.5배 정도 돈이 더 들어요 투자비가. 그래서 이제 이걸 올려준 건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하고 만났는데 자기가 로비를 하고 있는데 3.0까지는 갈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3.5로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로비를 폈는지. 우리나라 로비 국가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이것도 뭐 완전 땅집을 햄치키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해상풍력 중에서 분리식 해상풍력이 있어요. 울산 앞바다. 그 다음 부산 앞바다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뗏목 띄우시듯이 밑에 받침대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고정식으로 완전 탄탄하게 고정이 돼요. 고정한 것 같이. 밧줄 달아가지고 밑에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먼 거리까지 나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밑에다가 붙박이를 박는 게 아니니까. 선화하면은 픽스돼요. 고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먼 거리 V식 해상풍력은 멀리 50km, 100km까지 나갈 수 있죠. 100m, 200m까지도 가능해요. 바다 깊이가. 그러면은, 지금 울산 앞바다 쪽에 한 10기가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풍력 발전기를 세울 수 있어요. 지금은 6기가 정도 되는, 6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한 개당. 근데 8기가, 10기가, 12기가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날개 길이가 150m, 200m 돼요. 육상에서 불가능하죠. 해상도 이제 그 해변가에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여부들이 안 돼! 막 날개가 돈 주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멀리 가잖아요. 50km, 100km 나가면은 뭐 어부들이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단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개에서 했듯이 뭐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10기가 정도 규모의. 그럼 오히려 송전 설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송전은 필요 또 에 비해서도 1.5배나 되는데 송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배전망이죠. 배전망을 쭉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송전망이 있는데 지금 탈원전해가지고 좀 막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부도잖아요. 오히려 그걸로 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울산시장 이름이 뭐더라 그 양반 아주 적극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산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게 풍력이 그냥 우리나라는 뭐 25% 이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결국 그걸 뽑을 수 있냐는 거죠. 아니요. 가능해요. 해상풍력 40%까지. 그, 캐패시티 팩터가 육상풍력이 한 22% 정도 되죠. 해상풍력 나가면 보통 가까운 데는 한 30%, 28%, 30% 되는데, 먼 거리 나가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한 40% 이상 된대요. 그랬을 때, 외국의 예를 봤을 때, 저쪽 북유럽 쪽에,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영국에서 했을 때는 지금 성공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V식 해상풍력이.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 그러면 사실은 먼 바다까지 가더라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지 않습니까? 부를 수 있는데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강력 박사 만약에 와서 설명이 되면 잘 물어보세요. 근데 그 원거리도 갈수록 그런 것에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얘기는 해요. 그리고 겨울에 그 공기가 차가울수록 그 에너지 덴시티가 더 높기 때문에 잘 된대요, 그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또 잘 되길 바라야죠. 적극적으로 계획 입지해가지고 좀 나가고 있으니까.
가죽집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다시 다 바꿨습니다. 해냥. 자, 요것에 대한 맹점을 한번 짚어봅시다.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다. 그래서 여러분 셰일가스 아시죠? 미국발 셰일가스. 그래서 알래스카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LNG를 해서 이제 사할린을 해서 이제 일본 우리나라 공략하겠다. 시베리아에서는 에이 그건 뭐야 우리가 하겠다는 수도 나오고 있지 PNG에서. 그래서 송영길 의원하고 그래서 또 가서 또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가능한 게 지금 북해가 지금 녹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 산업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쪽 유럽하고 이제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얼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빙선을 또 만든대. 그래서 겨울에는 세빙선 통해서 여름에는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굉장히 근거리가 될 수 있대요. 북유럽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경제 적응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거, 그래서 유가는 하락되고, 그 때문에, 타이트 오일 때문에 실가스를 통해 가지고 오일을 프로덕션 하는 거죠. 석유 수요가 반등되고, 여러 가지 되고, 그 다음에 동남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핵발전소가 좀 밀집되어 있죠. 저쪽에. 동남부 지역에. 그래서 그쪽. 이게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핵사용 위험성이 하락됐다는데, 다시 또 조사해보니까 70%가 또 아니다 그렇대요. 친원전으로 간다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 화석연료가 주원이 되어 있죠. 지금 말이 많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는데 서울보다는 오히려 세종시나 그런 데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세종시 쪽이 그 발전소가 많이 있대요. 석탄화도 있고 보령발전, 그 다음에 가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60% 40% 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우리가 60% 거기다 40%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중국에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죠. 하여튼 국내에서 발전소의 화석연료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정부에서 탈원전, 탈석탄으로 간다. 이야기죠. 탈핵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를 시킨다. 신규 발전소를 계획 취소한다.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또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계속 가겠다고 좀 하고 있죠. 좀 달라지겠습니다. 신재 보고 확대, 재생에너지 RE 3020, 20%까지 올린다.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이 추가된다. 나도 이거 좀 믿을 수가 없어요. 태양광이 거의 60몇 프로고, 풍력이 20%가 30% 돼가지고 총 97%를 차지하는 걸로 돼 있어요. 97%. 그래서 너무 많지 않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원자력은 이렇게 다운되고요. 재생의 발전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20% 가는데 설비 용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capacity factor라는 것은 설비 이용률이거든요. 설비를 만약에 100% 돌린다는 것은 설비용이 100%라는 것은 설비의 원래 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치에 100%인데 8,760시간 1년 내내 돌렸을 때 100% 보거든요. 보통 원자력이 한 8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석탄화학이나 그런 것들 무슨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은 한 40, 50%. 그 다음에 원자력과 석탄을 이제 그래서 베이스로드 이거 보고 있죠. 부하, 첨도 부하가 아니고 기저 부하라고 하고 있죠. 근데 신재생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 미만이거든요. 그러면은 설비를 그만큼 5배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발전 비중은 20%인데 설비 비중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어. 4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죠. 2010년 총 15.1기가와트 돼 있어요. 신규로 48.7기가와트 거기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한 97%를 신규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이. 그 다음에 2003년 총 63.8기가와트 거십시오. 거기 틀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몇 프로입니까? 85%죠. 85% 차지한다. 그래서 가장 비싼 원을 가지고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높게 잡았다는 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쉽게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투자비. 근데 투자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진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발전량, 설비 용량 비중 비교를 해본 거예요. 20% 채우기 위해서는 한 40% 정도 그 이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느냐 뭐 나오죠. 뭐 대규모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 농가 태양광 협동조합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 무지하게 많죠. 지금 대기업 프로젝트가 대기업이 달라졌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없는데 농가 태양광이니까 너도 나도 달라져가지고 해먹겠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냐? 뭐 한국형 FIT를 다시 도입한다. 예? 전략 뭐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전략 거래제도를 개선하면 개선합니다. 계획입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획입지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 어부들이나 농가에서 나와서 헛소리 못하도록 그다음에 규제 완화시키고 제도 개선 대응 홍보를 한다. 도시형 태양광, 농가형 태양광, 도시형 태양광 아까 솔라 렌팅하는 거, 임대하는 거, 그 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확대시켜가지고 SPC 해서 뭐 국민 홍보를 하고 참여를 시킨다. 그 다음에 대규모 프로젝트 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 저는 이거 2배 정도 든다고 봐요. 92조인데,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것밖에 안 나오는지. 아까 150조 사조 나왔잖아요. 네? 11%만 하는데도. 200조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막 떠드니까 이제 뭐 한 몇 분 부르더니 부르지도 않아요, 이제. 저 녀석은 맨날 반대하는 소리다. 그래서 차라리 낫습니다. 괜히 여기 동조하고 막 달라졌다가 나중에 이제 책임져야면 이제 큰일 나죠. 하여튼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들겠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다 끝났는데요. 앞으로의 미래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제가 꼭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자, 미래 에너지 시스템은 이제 그동안의 화석 에너지 중앙 집중식에서 그냥 그리드를 중심으로 내셔널 그리드에서 이제 국가 전력망을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시스템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의 모든 부분이 재생에너지가 통합된다. 그러면 이제 전력의 변동성 문제가 생기죠. 인터미턴시, 베리빌리티라는 말을 쓰는데 불안정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새롭고 신축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기술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건물도 마찬가지, 발전소도 마찬가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다.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략, 에너지 효율 모든 기술들이 동원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데 어떨까요? 에너지 효율 100% 재생에너지 도입시켜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아먹어요. 구글 같은 데서. 그 다음에 산업용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해야 될 것인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수정용 에너지를 또 어떻게 아까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프론티어 지평선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력사도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을 가지고 다 망한다. 새로운 운영 방식을 해야 한다. 지금 인터넷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거래가 인터넷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거래에서 자기가 생산하는 것을 다른 데다가 전력망을 통해서 사이버망을 통해서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웃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같이. 대통령 운항 전략은 6개의 키 포인트가 있다.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수요 반응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피크 때 그걸 체험해가지고 어떤 걸로 제어할 것인지, 예? 배터리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contingency reserves라는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하나의 그 ABU, 전력 ABU를 또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뭘로 하느냐, 그것도 문제되죠. 그 다음에 regulatory, 들쑥날쑥하고 막 그런 것을 평준화시키는 그런 ABU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백업 레벨도 중요하지만 들쑥날쑥하는 그런 것은 평준화시키는 ABU. 그 다음에 가스 발전은
피크 시업을 담당할 것인지, 아예 기재부화를 담당할 것인지, 아예 없애버릴 것인지, 그런 문제들에 직면했다는 거죠.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슈퍼 그리드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슈퍼 그리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 동부에서 태양광 풍력을 동원해가지고 몇백 기와트를 생산해가지고 중국 통해가지고 일본까지 가는 걸로. 또 우리나라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손정희 아시죠? 그 소프트뱅크에? 그 양반이 그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이제 슈퍼그리드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남쪽에, 동남아시아. 그걸 서로 연결시키면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쪽에서 고장이 나도 그쪽에서 또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일본 대학, 동경대학, 우리 서울대학교하고 그 공동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탈핵, 재생에너지, 슈퍼그리드, 제가 슈퍼그리드에서 이제 발표했습니다만, 그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전력 저장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배터리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배터리 막 불타고 파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배터리는 소규모로 하고, 양수발전이 대규모로 했었는데, 양수발전은 수요 반응이 굉장히 늦어요. 한 2시간 내지 3시간 걸려요.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돼요? 태양광 발전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태양광 발전을 해서. 태양광 발전은 지금 저 대구에 가서 보시면은 한 50km, 100km 하나 있죠. 태양 한 300도 정도 되거든요. 그걸 물을 스팀화 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태양 열 발전. 그 다음에 화력 원자력의 역할은 뭐냐? 네? 이걸 이제 피크로 할 것이냐, 로드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레게트리 리저브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 역할을 이제 부여하지 않는 거죠. 이거 보시면 이제 화면에 보이죠? 자, 이 모든 건물들, 그 다음에 다주택, 개인주택, 공장들이 스스로가 발전한다는 얘기죠. 에너지 생산해요. 예?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위에서 보완해 준다는 얘기죠. 재생에너지 단지, 그 다음에 중앙집중식 단지, 지금 이제 수력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송 부분에서 또 이제 전기차나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거. 그 다음에 배터리 시스템, ES 시스템. 펌프 하이드라는 것은 이제 양수발전입니다. 양수발전은 한계가 있다. 이제 대규모 배터리 또는 새로운 어떤 배터리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 트랜스미션. 스마트하게 이 교통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컨트롤죠. 그래서 이것들이 주위에 있고 스스로가 프로슈머가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 생산하고 그걸 팔아먹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요. 전력 연료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 가지 됩니다만은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거죠. 이런 어떤 그 소비자, 프로슈머,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것들, 모듈러 타입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인터넷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또는 서로 사고팔고 막 그러죠. 그랬을 때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한다. 빅데이터. 그럼 빅데이터 그 센터가 엄청나게 에너지도 많이 소비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 부분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스마트 에너지 건물이 된다는 얘기죠. 태양열 난방, 지역 난방, 저장 쭉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연결시켜가지고 V2G, V2 홈이 되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통해서 전력 생산하고, 그 다음에 지열 통해가지고 또 난방할 수 있고, 기타 등등 해서 프로슈머가 된다는 거. 산업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가고, 바이오 전기사업은 수송분에 있어서 전기 자동차 역할,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제, 요즘 수소 또 뜨고 있죠. 제가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수소 경제 국가 비전하고 마스터 플랜을 세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새롭게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가지고 V2G, Vehicle to Grid, 개통,
그 다음에 build the hou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에너지, 녹색 에너지 사회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그 신재생 에너지, 또 기존 에너지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심에 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수소가 하나 에너지 캐리어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소 경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될지 뭐 20년, 30년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은 올 것이다. 이제 언제 올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수소 경제 시대가 이 정도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기로 하죠. 너무 그냥 두서없이 막 떠들어서 미안합니다.